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트코인 트랜잭션 모델의 한계와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한 이더리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UTXO라고 하는 형태로 유저들의 상태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그 UTXO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만약 하나의 UTXO를 소비하는 두 개의 UTXO가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인정할 수는 없으니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UTXO를 소비하는 두 개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공격을 비트코인에서 이중지표 공격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중지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죠. 비트코인에서는 이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프루프 오브 워크와 롱기스트 체인 룰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의 단일한 블록 안에 있는 하나의 단일한 트랜잭션만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스크립트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스크립트가 무한 루프를 돈다면 해당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마이너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스크립트에 루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발생시켜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스크립트에서는 루프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프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자선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무한 루프를 도는지 안 도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루프를 허용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루프가 멈출지 안 멈출지, 무한 루프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루프를 돌리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문제를 헐팅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모델의 또 다른 한계점이 뭐냐면 부트스트래핑 코스트, 즉 노드를 동기화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는 새로운 트랜잭션을 검증할 때 그 트랜잭션이 소비하는 UTXO가 이미 소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가 최종적으로 UTXO set이라고 하는 아직 소비되지 않은 UTXO의 집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트랜잭션이 UTXO를 소비하는지 혹은 이미 소비된 트랜잭션을 소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블록 싱크를 할 때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 블록까지 모든 블록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모두 수행해 봅니다. 그래서 최신 블록에서 아직 소비되지 않은 UTXO들의 셋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트랜잭션이 UTXO를 소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동기화하는 시간, 즉 부트스트래핑 코스트 혹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코스트가 매우 큽니다. 며칠씩 걸리고 그래요. 이 두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어떤 루프가 멈출지 안 멈출지, 무한 루프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은 규리법을 사용하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멈출지 안 멈출지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 더짓-헐트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더짓-헐트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더짓-헐트라는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멈춘다, yes가 나오면 무한루프를 밑에 달아버리고요. 만약에 안 멈춘다 라고 하면 헐트, 멈춰버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알고리즘은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얘가 멈추면 안 멈추게 되고요. 얘가 안 멈추면 멈추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인풋으로 자기 자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이 멈추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으면 멈춰요.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명제는 참일 수가 없는 게 그 명제가 참이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짓이면 나는 참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문장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멈추면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자기 자신에게 넣었을 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더지털들라는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혈증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증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스크립트에서 루프를 도입했을 때 그 루프가 멈출지 안 멈출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루프를 뺐습니다.
루프를 빼면은 우리가 튜닝 컴플리트 하지 않은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튜닝 컴플리트 하지 않은 랭귀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튜닝 컴플리트한 랭귀지를 원하고, 그러면은 이 루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요, 2014년 7월 22일에 ICO를 통해 가지고 계약일을 모금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비탈렉 부테린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립니다. 94년생인데 2014년이면은 21살 때잖아요. 21살 때 이더리움을 설계하고 ICO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나올 당시에는 비트코인 계열의 블록체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주소로 특정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보내면 이더리움을 주는 방식으로 ICO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격을 1비트에 2000 이더리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이더리움을 판매했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1비트에 1337 이더리움을 줬죠. 지금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이 약 5천만 원, 이더리움이 약 350만 원 정도니까 지금의 1비트에 약 14.2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ICO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때 ICO 기간 동안 약 6천만 이더리움을 판매했고, 그리고 이 당시 금액으로 200억 원 정도의 돈을 모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떤 방식으로 저학생 프로블럼을 해결했느냐? 이더리움은 UTXO 방식을 쓰지 않고요. 어카운트 기반의 블록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르게 유저들의 잔고와 같은 상태를 명시적으로 블록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각 어카운트들의 상태, 어카운트들의 밸런스 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블록을 만들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튜링 머신이 동작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튜링 머신이 메모리가 있는 기계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프가 있죠. 그래서 이 기계가 테이프 위를 이제 지나다니면서 테이프에서 만약에 상태가 동그라미면 앞으로 한 칸 가라 라는 식의 명령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동그라미면 앞으로 가고요. 세모면은 다른 이제 동작을 수행하고 하는 식으로 동작하는 게 튜링 머신인데 그것과 매우 유사해요. 현대 컴퓨터 모델이랑 되게 유사하죠.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으면 CPU가 메모리에서 코드를 읽어들여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메모리 상태를 보고 어떤 동작을 수행시키는 그런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는 계좌를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EOA라고 불리는 Externally Owned Account라고 해서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어카운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컨트랙트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어카운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저장이 되고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잔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을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ICO가 많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에는 컨트랙트 코드가 들어있어서 비트코인 스크립트처럼 어떤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이 스크립트를 수행할 때 스크립트의 명령어마다 비용을 매겨놨어요. 이걸 이더리움에서는 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스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무한루프를 방지하였습니다. 무한루프를 돌면 당연히 이제 비용도 무한히 청구가 될 테니까 돈이 무한하지 않는 이상은 저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진 돈 하에서 코드를 돌릴 수 있도록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한루프를 받고 튜링 컴플리트한 랭귀지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 덕분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자산거래 플랫폼을 넘어서 P2P로 동작하는 월드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트랙트는 어떻게 생겼냐? 컨트랙트는 일반적인 언어의 클래스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클래스에는 상태 변수들이 있고 멤버 펑션이 있고 그리고 visibility라고 해서 어떤 변수나 함수를 드러낼 건지 안 드러낼 건지에 대해서 정하는 키워드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토리지라는 컨트랙트는 넘버라고 하는 유니티 256 타입을 가지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토어라고 하는 멤버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 펑션은 유니티 256 타입의 num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상태 변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public이라고 해서 visibility도 있고요. 그리고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함수도 또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컨트랙트의 멤버 변수의 상태를 그냥 알기 위해서 쓰는 함수고요. 이런 함수들을 실행을 시켰을 때 상태 변경이 없기 때문에 가스 피가 부과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컨트랙트는 어떻게 실행시키냐? 우리가 컨트랙트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배포를 하면 그 컨트랙트의 유일한 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에서 리시버의 주소를 그 컨트랙트의 주소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필드에 실행시킬 함수의 아이덴티파이어와 그리고 이 아규먼트 값을 입력하고 트랜잭션을 보내면 그 트랜잭션이 수행되면서 이 함수를 찾고 아규먼트를 넣어서 펑션 바디에 있는 이 코드를 수행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 이 코드가 컨트랙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컨트랙트가 다른 컨트랙트의 펑션 같은 것들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트 여러 개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